앉으시지요, 폐하. 정원으로 들어오는 어린왕 프리드리 루제르를 보며 말했다. 수업 시간입니다. 듀턴 출신이신 조부왕의 행적에 대해서는 게르만 교서들에게 이미 들으셨겠지요. 이미 외우고 있네. 어린왕은 자신 있게 대답했다. 그렇군요. 난 윙크하며 대답했다. 그럼 다른 쪽 가문 얘기를 해드리죠. 폐하께서는 시칠리아의 아들이시니까요. 사랑스러운 시칠리아. 그 어디에도 비할 수 없지. 새 민족이 남방의 태양 아래 하나 되어 동방과 서방 가운데 보석 같은 왕국을 이루었지 않은가.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폐하의 노르만 출신 선조분들이었습니다. 노르망디는 추운 북방에 위치한 강철과 기사도의 땅이었지요. 하지만 동시에 하위 귀족들에게서 태어난 아들들이 많았답니다. 이들은 출신과 지위의 속박을 벗어나 위협을 달성하기를 꿈꾸었지요. 이 이야기는 폐하의 외증조부님의 형제 로베르드 오트빌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로베르님은 풍채가 남다르셨고 머리카락도 빼어나셨으며 넓은 어깨, 불꽃을 쏘는 듯한 눈을 지니고 계셨지요. 로베르님은 의지가 확고하셨습니다. 의심은 녹여버리고 야망이 상상력과 보조를 맞출 정도의 자신감을 지니고 계셨죠. 어떠한 적도 지략으로 압도하셨던 로베르님은 기회를 잡아 수단을 가리지 않고 승리하며 하찮은 인간들의 규칙에 매이지 않도록 늘 주의하셨습니다. 그분께서 그리도 위대하셨다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어린아이 특유의 반짝거리는 눈으로 어린왕이 물었다. 나는 대답했다. 로베르님은 최초로 이탈리아의 노르망디인들을 규합하신 분입니다. 그 출발은 미약했지만요. 로베르님은 30명 남짓한 부하들과 함께 노르망디에서 이탈리아로 오셨습니다. 용기와 실력을 갖춘 저에게 보상을 약속하는 이 땅에서 성공을 거머쥐려 하셨지요. 이탈리아인들에게 로베르님은 기스카르, 교활한 여우라고 불렸습니다. 로베르님은 수십 년 만에 이탈리아 남부를 굴복시키셨지만 그분의 포부와 지략은 지평선 넘어 새로운 땅에 대한 정복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어디로 가신 것인가? 어린왕은 뛰어오르다시피 하며 물었다. 내일 이어서 해드리죠. 아무리 왕이라도 모든 역사를 하루에 배울 수는 없으니까요. 어린 프리드리 루제르가 정원을 빠져나가는 것을 보니 입가에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다. 난 이 어린왕의 내면에 선조들의 그림자가 깃들어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어쩌면 그 그림자를 덮을 위협을 이룰 수도 있으리라. 로베르님의 성공은 내전으로 분열된 노르망디에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노르망 공작 윌리엄께서는 아직 정복자라는 칭호를 얻지 못했고 논란의 중심에 선 젊은 서자로서 겨우 권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내전에 치이고 힘들어하던 노르만의 많은 기사들은 남부의 풍요로움에 눈을 빼앗겨 이탈리아로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로베르님의 막내 동생이자 폐하의 외증조부 루제르드 오트벨님도 그중 하나였지만 그분은 달랐습니다. 로베르님은 무자비하고 교활했지만 루제르님은 끈기와 기사도 정신을 갖추고 사랑으로 움직이는 분이셨지요. 윌리엄 공작의 조카인 주디스 데브로님이 루제르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두 사람은 혼인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데브로님의 부친은 자신의 딸이 영지도 없는 기사와 혼인하는 것을 결코 용인하지 않았습니다. 루제르님은 이탈리아로 건너가 사랑하는 여인에게 자신을 증명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허나 로베르 기스카르님은 루제르님도 스스로 일어서기를 바랐습니다. 오래전 당신이 그리한 것처럼. 이에 루제르님에게 어떤 영지도 기사도 붙여주지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시칠리아에서는 루제르님 같은 재능 있는 인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세기 동안 무슬림의 통치를 받은 이곳은 당시 두 토 사이의 각축으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과감하고 야심차면서도 인내심, 기사도 정신, 관용이 있고 무엇보다 사랑으로 움직이는 루제르님께 시칠리아는 알맞은 곳이었습니다. 이내 사랑하는 주드스님과 혼인하여 시칠리아의 궁전에 자리 잡으셨지요. 이후 대백작으로 불리게 되는 폐하의 외중조부 루제르 보소님은 정복자 이상의 인물이셨습니다. 시칠리아의 관습을 받아들인 루제르님께서는 시칠리아 고유의 특징과 강인함을 이룩한 새로운 절충주의를 창설하셨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말이군. 어린 폐하는 슬픈 듯 말했다. 송구합니다, 폐하. 제 말뜻은 따스한 지중해의 미풍, 서늘한 대리석 기둥, 레몬 나무들 사이에서 솟아나는 샘물, 이러한 것들이 폐하의 영혼에 각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폐하께서는 가톨릭 성당의 종소리, 종교식 예배가 이슬람의 기도소리와 자연스럽게 공존하고 있는 이 땅의 풍토에서 자라나고 계십니다. 이러한 독특한 유산은 모두 외중조부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이지요. 어린 왕은 끄덕였다. 자신이 얼마나 독특한 왕국을 다스리는지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 왜 중조부께서 다음엔 어떤 일을 하셨지? 어린 왕이 물었다. 당연히 루제르 백작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으시겠지요, 폐하. 하지만 오트벨 가문의 다른 분들에게서도 배울 점이 많답니다. 왜 중조부께서 시칠리아를 규합하는 동안 로베르 기스카르님께서는 만지케르트 전투에서 대패하여 휘청되던 동쪽의 비잔티움 제국에 눈을 돌리셨습니다. 이윽고 한 종교의 수사로 하여금 자신이 폐위된 황제이며 기스카르의 도움이 필요하다 선포하게 하셨죠. 하지만 기스카르님께서는 원정에 온전히 전념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습니다. 교황과 신성 로마 제국 간의 끝없는 다툼으로 인해서 다시 이탈리아로 돌아가셔야 했기 때문이지요. 그렇기에 기스카르님께서는 장남인 보헤몽님을 원정 사령관으로 임명하셨습니다. 그로부터 20년 전 보헤몽님이 아직 소년이었을 때 기스카르님은 일시적 우위를 점하기 위하여 보헤몽님의 모친을 버리고 한 롬바르드 공주와 혼인하셨습니다. 교황은 보헤몽님의 모친과의 첫 번째 혼인을 우효로 판정했고 보헤몽님은 서자로 격하되셨지요. 전통에 따르면 보헤몽님은 어떠한 상속도 못 받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이 역경은 보헤몽님을 더 강인하게 단련시켰습니다. 영웅다운 풍모, 뛰어난 전략, 확고한 심신까지 갖춘 분으로서 부하들에게 끝까지 자신을 따르고 황제에게마저도 도전할 수 있도록 만들 뿐이셨지요. 하지만 보헤몽님께서 고려하지 못한 것은 바로 여인의 힘이었습니다. 1085년 보헤몽님이 병상에 계신 동안 로베르 기스카르님께서 갑자기 숨을 거두셨는데 일각에선 계모 시켈 가이타가 독을 썼다고 합니다. 보헤몽님이 숨을 거둘 것이라고 여긴 노르만 제후들은 시켈 가이타의 아들을 공작으로 선출했습니다. 그리고 시칠리아의 루제르 백작 또한 보다 약하고 쉽게 좌지우지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겨 로베르 기스카르님의 둘째 아들을 지지했습니다. 루제르 백작께서 뿌린 인내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으나 보헤몽님의 이야기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죠. 보헤몽님께서는 동생편에선 루제르 백작을 절대 용서하지 않았지만 보헤몽님께서 노르만의 유대에 위협이 되기도 전에 다른 사건들이 발목을 잡았지요. 기사들과 보병 무리가 시칠리아를 거쳐 성지로 향하던 중 루제르 백작께서는 보헤몽님이 그들 무리에 합류하도록 손을 써두었습니다.
영지에 대한 희망, 십자군 전쟁의 영원한 영광이 이끌린 보헤몽님께서도 동쪽으로 발을 옮기셨습니다. 몇 년 전 보헤몽님께서는 알렉시오스 콤니노스 황제와 전쟁을 벌일 때 걸었던 길을 거슬러 올라감으로써 비잔티움 제국을 가로질렀습니다. 하지만 지난번과는 다르게 귀빈 자격으로 콘스탄티노플의 당도에 옛 적에게 무릎을 꿇고 성지 안의 제국 영토를 수복하게 놀아 약조했습니다. 부친의 지력을 물려받은 보헤몽님께서는 물론 그 약속을 끝까지 완수할 생각이 없으셨습니다. 십자군이 고대 도시 안티오크를 포위했을 때 보헤몽님께서는 이 도시를 당신의 것으로 만들기로 결심하셨지요. 물려받은 지략을 한껏 발휘하여 보헤몽님께서는 황제의 부하들에게 다른 십자군들이 그들을 암살하려 한다고 전해 이들이 본국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 다음 주둔군 지휘관에게 뇌물을 주어 안티오크의 성문을 열게 했습니다. 십자군에 합류한 다른 제후들로부터 자신들 중 가장 먼저 안티오크에 입성하는 일을 지배자로 한다는 서약을 받아놓은 상태셨죠. 그러나 보헤몽님과 십자군에게 불행이 닥쳤으니 대규모 티르크군이 진군하고 있던 것입니다. 8개월에 걸친 공성전에 지쳐버린 보헤몽님께서는 살아남기 위해 용기와 능력을 극한까지 끌어내셔야 했습니다. 보헤몽님께서는 땅은 물려받지 못했지만 능력만큼은 제대로 물려받았습니다. 그 능력으로 제후의 자리에 올랐지요. 허나 보헤몽님께서는 안티오크 정복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늘 새로운 땅을 정복할 기회를 노리고 계셨지요. 하지만 두려움을 모르는 공세 끝에 티르크군의 매복에 당해 생포되시고 맙니다. 예전의 적인 알렉시오스 콤니노스 황제는 보헤몽님을 사슬에 묶어 콘스탄티노플로 데려온다면 자신이 몸값을 지불하겠노라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보헤몽님은 티르크군을 속여 적은 몸값만 내고 풀려남으로써 황제를 다시 한번 좌절시켰습니다. 몇 년 후 보헤몽님은 다시 황제에 맞서 싸웠으나 병사들에게 포위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알렉시오스 황제의 신하가 되기로 동의하셨으나 보헤몽님의 지략이 한 번 더 빛을 발하게 됩니다. 보헤몽님을 황제에게 묶는 조약에 안티오크가 포함되지 않도록 다신 안티오크에 발을 들이지 않으셨습니다. 이후 시칠리아에서 운명하시면서 힘겹게 쟁취한 동쪽의 제후국을 아드님께 물려주셨죠. 이제 이야기가 거의 끝나갑니다, 폐하. 하지만 아직까지 폐하의 조부왕에 대한 이야기는 시작조차 하지 못했군요. 지금 쓰고 계신 왕관을 처음 쓰신 분이시지요. 이 이야기는 익숙하실 테지요. 조부왕의 부친이신 위대한 루제르 백작께서는 루제르 2세가 어릴 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루제르 2세 또한 폐하처럼 그리스와 무슬림 교사 등 다양한 출신이 모인 궁정에서 모친의 가르침을 받았지요. 이러한 성장 배경 덕에 루제르 2세께서는 전쟁에 대한 자신감은 부족했지만 외교와 내정 능력을 쌓아가실 수 있었습니다. 결국 후자의 능력이 더욱 가치 있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지요. 그 당시 노르만족 이탈리아는 로베르 기스카르님의 손자가 다스린 아플리아, 루제르님이 다스린 시칠리아 두 소국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아플리아를 통치하던 사촌이 1127년에 후계자 없이 운명하자 루제르님께서는 오트빌 가문의 땅을 차지해 통일 시칠리아 왕국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루제르님의 이러한 성장세와 종교를 불문한 관용 정신은 교황의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결국 교황은 이 절반은 이기도인 제후에 맞서 십자군 전쟁을 선포했죠. 루제르님의 노르만 신하들이 루제르님 처남의 지휘 아래 반란을 일으켰고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이끄는 강대한 게르만 군대가 이탈리아 북부에서 진격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허나 그분은 노르만과 게르만과의 싸움보다 더 큰 야망이 있으셨죠. 자신의 왕국을 세우는 것. 이슬람, 기독교 출신 할 것 없이
여러 시인, 과학자, 예술가들이 시칠리아로 찾아왔고 이들은 존경과 관용이 섞인 환대를 받았습니다. 루제르 백작이 오래전 인내로 파종하셨던 씨앗이 시칠리아의 비옥한 토양에서 자라 루제르 2세 폐하의 찬란한 왕국에서 마침내 깨어나 꽃을 피웠던 것입니다. 신성 로마 제국 황제는 본토로 돌아가던 중 산속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황제의 손자인 자칭 사자공 헨리가 계승권을 주장한 적이 있긴 했지만 몇 년 동안 황제의 자리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신성 로마 제국을 마침내 복구하고 독일과 이탈리아를 하나로 통일한 분은 게르만인인 폐하의 친조부셨습니다. 폐하의 조남인 프리드리히 루제르는 조부님과 외조부님의 유산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중 한 분은 폐하의 게르만인 교사들이 존경에 맞이하는 프리드리히 바르바로사님이시지요. 폐하께서는 노르만인도 아니고 이탈리아인도 아니고 시칠리아인이셨던 외조부님을 가장 닮으셨습니다. 이것이 지금 폐하께서 다스리시는 왕국이 폐하의 가문의 손에 의해서 세워진 과정입니다. 어린 왕은 나를 한동안 가만히 쳐다보았다. 이윽고 일어나서 잘 들었다며 감사를 표한 후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정원을 반쯤 지나다 잠시 멈춰 말없이 있더니 깊이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물어보았다. 내가 과연 새 시대의 기스카르, 루제르 보서, 루제르 1세 같은 인물이 될 수 있겠는가? 나는 말했다. 내가 되면 폐하께선 조상님들보다 더 빛나실 겁니다.